자, 이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요 12번 보시니까 선순위 가압류 등기와 주택임차인의 선후관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소위 쓰리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분석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실제 금액 넣어서 이제 그 선후 권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배분을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선순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순위 가압류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가압류와 저당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가압류는 뭐다? 그 물권이 아니면 채권입니다, 채권.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 우선주의라서 물권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권보다도 채권이 먼저 앞서한다 했으면요, 그때는 가압류와 저당권은 동순위로서의 지위를 가진답니다. 왜 동순위로서 지위를 가지지? 그러니까 물권 하면은, 물권은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딱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뭐지? 그러니까 채권은요, 채권자 평등주의, 채권자 공평주의에 의해 가지고 앞선 채권이나 뒤선 채권이 서로 맞먹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채권은 뭐가 없다더라, 이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요것은 없습니다. 자, 저당권은 물권은 분명히 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압류는 채권은 뭐다?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답니다. 앞선 채권이나 뒤선 채권이 맞먹어버린다, 이제. 동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순위가 되느냐? 그런데 동순위가 되는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누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다, 이게? 이 우선 변제권이 성립된 이 날짜부터 해서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만이, 야, 나는 너네들보다 우선해서 내 채권을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지, 지가 단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앞뒤 전후 해가지고 럭비공처럼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천방지축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지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가압류가 비록 얘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선 권리잖아요, 그죠?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선 변제권 가지고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뭐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이 주장하고 상대적으로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그런데 가압류는 채권은 채권자 공평주의 평등주의에 의해서 애시당초 뭐가 없어요? 가압류는 아예 애시당초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럼 둘 간에 가압류와 저당권 1대1로 딱 비교해 보니까 둘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야, 난 너한테 우선 변제권 있어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얘는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없지, 야, 너와 나와 싸움하지 말고 둘이서 공평하게 동순위로서 지위를 가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위 쓰리가에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분석편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다. 요건 이제 A로 보고, 요걸 B로 보고, 요걸 C로 보자 이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듯이 가압류가 맨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을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냐면은 뒤에 있는 모든 권리를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지? 그러니까 이렇듯이 최선순위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실 분은 1대1로 권리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 간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A와 C 간의 권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전체를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A와 B와의 관계를 따지자니까 A와 B는 A 가압류, 선 가압류, B 저당권, 후 저당권이다.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선 가압류, 후 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못하지. 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싸움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맘먹어버리자, 그지? 예. 자, 이제 A와 C와의 관계를 비교해보자. A와 C가 B 없는 걸 보자 이겁니다. 그 A 가압류도 C 가압류도 가압류 이게 뭡니까?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은 뭡니까? 채권은 공평주의죠. 평등주의니까. 그래. 야, 앞선 채권이나 뒷선 채권이나 너하고 나하고는 찌지고 뽑고 싸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뭡니까? A는 B요, A는 C니까 A는 B는 C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A는 B는 C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땡땡 끝나버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B 저당권자다 그럼 상당히 억울할 거란 말이죠. 왜?
나는 물건이야. 앞선 가압류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하는데, 얘는 뭐요? 나보다 뒤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똔똔해서 끝나버리면 나는 엄청 억울하다 이거지. 이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B가 이때는 C한테 큰 소리 못 쳐요. 왜? A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에 가가지고 이제 한숨 쑥 돌리고 있어서 B가 정신 차려가지고 C한테, 야, 너 요 금액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비례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순이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 별 비례해서 배당을 한단 말이죠. 비례 금액이 그대로 요대로 내려오는 상태에서 B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을 전액 다 충족할 때까지 어떻게 C의 비례 배당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금액을 전부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 왜? 저당권, 물권 우선 변제권이니까 우선 변제권 뭡니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자기 채권 전액을 만족할 때까지 샥 다 배당받아가 것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12번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보시니까 지금 이제 설명에 터져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제가 여기 대법원 사건 번호를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요것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거 명확하게 동영상 이만 보셔가지고 야, 이해가 안 간다. 이로써 끝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일단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조차도 이해가 안 가시다 그럼 어떻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판례 전문을 싹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시가 이해 안 간다. 10번, 20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고. 그죠?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돼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래요. 그리고 B가 그 이후에 가압류를 했더랍니다. 그 다음에 A가 이 사람이 이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A가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하다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입신고만 달랑했다가 가압류가 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그냥 아이고 확정일자 받다 해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경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매가 나왔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게 됩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돼버렸나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거보다 임차인은 먼저 전입신고만 됐으면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하니까 이 사람 과연 얼마를 배당받나? 이거죠.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배당받는 금액을 이 얼마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B 가압류와 A가 확정일자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는요, 가압류, 선가압류, 후 저당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분명히 선가압류입니다. 이 임차인 A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대항 유무 하고 두 번째 배당 참여.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니까 A는 분명히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인 B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되기 때문에 일단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이거.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가압류보다 나중에 받았네. 그럼 배당금 얼마 주기? 배당 참여 여부입니다. 배당 결제 참여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물건에 입찰 참여하자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제가 저당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확정일자를 달랑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십니다. 왜 헷갈려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저당권이었는데 이번엔 또 확정일자네. 근데 이게 뭐지? 이 확정일자나 저당권이나 똑같아요. 왜? 저당권 물권이죠. 확정일자 뭡니까? 물권화된 효력이죠. 그럼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선에서 변제받아갈 권리, 우선 변제권에는 권리가 딱 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따라서 저당권이죠. 확정일자는 어쨌든 모양은 틀릴지라도 속 내용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어떻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고 상대적으로 앞선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하는데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X당초는 뭐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이게 X입니다. 따라서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B와 A는 동순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동순위에 의한 자기네들 채권 금액 별 어떻게 합니까? 비례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 금액별 비례 배당 받고 나서 예를 들어 비례 배당 결과 임차인이
1,000만 원 정도 배당을 못 받았다 이게.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이거 어떻게? 그냥 납치했다가 인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나?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선가압류 후 확정일자, 선가압류 후 저당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 부분에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3번 그 사례인데요. 보시니까 타이틀이 다세대 주택에는 돈 내놓고 집업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이 밑줄 그으시고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이면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어디로 전입신고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소재하는 집업만 다른 동사무소가 전입신고하면 돼요. 단독주택이 뭡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 등기소가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토지 등본 건물 등본 이렇게 두 통이 나온다. 이게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아파트 같은 이게 집합건물이니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지만 동원 1동, 2동, 3동 나오잖아요. 그죠? 동과 또 뭐 그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호수가 나올 거예요. 호수. 동과 호수까지 이게 뭐다 이게? 동과 호수까지 하니까 전유 부분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뭐냐, 이게 몇 동, 몇 호냐,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3번 사례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하면 이것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또 뭐 있습니까?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게 전부 다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공동주택은 뭐지?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된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 하니까 각 세대별로 어떻게 구분 등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101호의 소유자는 A이고 102호의 소유자는 B이고 103호의 소유자는 C다. 이런 식으로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세대별당 어떻게 소유자가 A, B, C 이렇게 달리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소위 공동주택 구분 등기된 주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13번 사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업만 달랑 전입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동이나 호수를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잘못한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례는 뭐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판례란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는 하는데 어떻게 집업만 전입신고하면 되지. 그런데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업뿐만이 아니라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됐다 이거죠. 101호면 101호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소유자가 이 주택을 아마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구청에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뭡니까?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나온다,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된단 말이죠.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나와야 되면 여기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된단 말입니다. 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 하니까 이게 소위 가옥 대장입니다. 적법한 건축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듣겠었기 때문에 준공검사 끝났다는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제 소관청, 구청에서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소관청에서 이 가옥대장을 만들어주면서 요 밑에다가 구분 등기 불가 이런 식으로 스탬프를 뻥 찍어놨단 말입니다. 구분 등기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으로서 계속 존속해라는 것이, 야, 너 요즘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면요, 일반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요, 지층,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각 층별로 막 구분 등기 해버립니다. 왜 구분 등기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입주권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분 등기 하지 말아라 이거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 이게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게 용도가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예, 용도가 변경이 됐다. 그런데 왜 단독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등기부 등본상에 단독에서 다세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다. 왜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판결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소위 이제 이 사례는 13번이죠. 집합 건물의 이름이 좀 깁니다.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위 집합건물법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제가 이 사건 내역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초 소유자가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관청에서는 가옥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구분 등기 불가라는 스탬프로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쪼개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해버렸어. 등기부상 해버렸다 이게. 자, 그런데 예를 들단 말이죠.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층이다 1층 101호 그 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 101호에 표시가 안 돼요. 단지 번지만 표시되는데 다세대 주택 하니까 1번지 해놓고 101호 1번지 뭐 201호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층별을 쪼개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1번지 해놓고 101호 이 부분을 A라는 사람이 집이 지어졌으니까 전세를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했는데 어디로 전입신고했다더라니까. 이 사람이 1번지 해놓고 등기부상에 구분 등기된 부분이 몇 호 하니까 1번지 101호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양반이 뭐 1번지 번지만 달랑 전입신고해버렸네. 환장하게 말이죠. 번지만 달랑 전입신고했다.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가지고 이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자기 채권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구분 등기된 즉 101호 등기부 등본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였다. 이런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를 가시겠죠, 그죠?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했듯이 맨 먼저 뭘 찾자, 말소기준 권리를 찾자, 요걸 찾아서 그랬어. 말소기준 권리 찾았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나? 어디에? 등기부, 통상적으로 우리는 권리, 요거 여러분들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경매에 있어서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권리분석은 어디에 의해서 하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한다. 등기부 등본 달랑 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 101호로 돼 있거든. 동사무소 가서 덜렁 전입신고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는 되어 있긴 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1번지 이름은 전입신고해 버렸어. 요거 봐라. 그럼 이 사람 뭐다? 주소를 잘못 표시해가지고 전입신고해서 그럼 얘는 뭐야? 대항력이 없어. 라는 그런 전제에서 이런 물건 들어가서 덥석 낙찰받았다가 때려봐서 큰 코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이 101호를 임차한 A가 비록 1번지, 등기부상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집원, 깔고 앉아있는 집원인 1번지로만 전입신고했더라도 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X가 아닌 뭐다? 이게 대항력이 소멸 안 된다,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9번 사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요. 9번 사례 보시니까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1층 101호 그리고 가옥대장상에는 뭐다 이게 그냥 단지 101. 근데 임차인이 어디로 전입신고했지? 그러니까 101로 그냥 전입신고했다 이거지. 그러면 과연 임차인은 등기부상에 1층 101호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등기부상 이 표시가 분명히 틀리죠, 그죠? 이랬을 때 과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느냐니까 대항력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부동산 표시 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표시는 뭐를 기준하고 권리는 뭘 기준한다 말씀드렸죠. 부동산 표시는 뭐다 이게?
대장을 기준합니다. 표시는 대장을 기준합니다. 권리관계는 뭐를 기준한다? 부동산이니까 등기부 등본을 기준합니다. 이 대장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게 무엇입니까? 토지 대장이 있죠. 임야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임야 대장 이렇게 부동산 표시했던 이 대장을 기준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 뭡니까?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건물들이 집합되어 있잖아요.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이게?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청에서 가옥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건물은 앞으로 구분 등기를 하지 말아라 해서 구분 등기 불가 이래. 자, 구분 등기 불가. 자, 구분 등기 불가 해놓고 이랬듯이 가옥대장을 작성해 주었다라. 그럼 이 가옥대장은 어떤 가옥대장입니까? 구분 등기 하지 말아라. 이 가옥대장 어떤 가옥대장이더라? 이게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비록 등기부 등본상에는 1번지 100일로 이렇게 1번지 200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옥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몇 번지? 1번지, 번지만 달랑 표시되어 있다. 이거. 따라서 임차인은 어디? 부동산의 외형 표시는 뭘 기준한다 하더라? 가옥대장을 기준한다. 따라서 대장상에 1번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2번지로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올바르게 정당하게 표시해서 전입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부동산 표시입니다.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뭘 기준한다 하더라? 토지면 토지대장, 임야면 임야대장, 또 건물이면은 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준한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은 두 가지로 또다시 나눠진다 하더라. 뭐 어떤 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그런데 이 본사안 같은 경우는 구분 등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전히 소관청에서 뭡니까?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집합 건축물 관리 대장 안 만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다?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뭐다 이게? 단지 집원만 표시된다 이거죠. 집원만 표시되면 임차인은 이 집원만 전입신고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심에 있어서는 단지 등기부 등본 이것만 믿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낙찰 받고 나면은요,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구청 가셔야 됩니다. 왜? 구청 가셔가지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명의자가 있잖아요. 그죠? 명의자를 바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구청을 가셔야 되니까 등기소 한번 가시고 또 뭐 하시면 구청도 한번 가시라고 가셔가지고 건축물대장 등을 한번 발급 받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다 했을 경우는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관련해서는 전입신고를 뭘로 했지? 자, 등기부 등본상에는 분명히 구분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여전히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남아있다. 그럼 임차인은 뭐다? 번지, 집원만 달랑 전입신고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